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구학 성적의 반전을 가져다주는 식스센스 지구학의 이윤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 보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총평에 앞서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 6평 보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과학탐구, 특히 지구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증발이 좀 많이 되는 과목인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온 것도 여러분들 정말 잘한 거고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수능이 중요한 거잖아, 그치?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아무리 잘 봐도 뭐예요? 결국 수능을 잘 봐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인 종착지는 바로 수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구학 같은 경우는요, 학습량이 점점점 수능 쪽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학습량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칫하면요, 초반부에 열심히 하다가 뒤에서 지구학을 조금 손을 놓게 되는 학생들이 가끔씩 있어.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 수능에서 점수가 확 떨어지는 안 좋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과목별로 학습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이렇게 짜임새 있게 이제 우리가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데, 그 중에서 지구학은요, 후반부로 갈수록 학습량을 점점점 늘린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총평을 하기 전에 오늘 총평은 선생님이 간략하게 총평을 하고 해설 위주로 오늘은 수업을 할 거예요. 알겠지? 강의를 찍을 건데 선생님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시간을 조금 내서 앞으로 여러분들 6평을 본 다음에 지구학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 이런 거 있죠. 케이스 1, 나는 뭐 개념까지만 돼 있다. 뭐 케이스 2, 나는 기출까지 돼 있다. 뭐 케이스 3, 나는 고인물이다. 자, 작년부터 지구학을 잘했다. 이제 뭘 해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각각의 케이스에 맞춰서 선생님이 나름대로의 처방전, 선생님 커리큘럼에 맞춘 처방전. 자, 이런 학생들은 이렇게 따라와. 이런 학생들은 이렇게 따라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조금 가이드라인을 조금은 제시하는 영상을 찍을 거예요. 알겠지?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수능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가,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를 자세하게 그때 선생님 커리큘럼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6평에 대한 특징 요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해설 강의 바로 들어가고 할게요. 알겠지? 자, 일단 총평 1등은 예상 컷인데 말 그대로 예상 컷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았는데 44에서 한 46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약간 진동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뭐 정확한 등급 컷은 나와 봐야 알겠죠. 자, 근데 이 말씀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수능하고 등급 컷이 예상 등급 컷이 조금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한 다음에 시험을 보는 시험이고, 그리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아직 학생들이 특히 지구학 같은 경우는 많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보는 시험이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좀 조심스럽게 이번 6월 모의고사는 그래도 수능보다는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약간은 좀 난이도가 좀 낮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난이도는 그런 느낌인데 작년 수능하고의 어떤 트렌드라 느낌은 좀 많이 달라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특징에서 설명이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시간적 압박이 적었습니다. 자, 어디에 비해서? 작년 수능에 비해서. 작년 수능은요, 선생님이 평소에 수업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발문이 좀 길고, 그죠?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시간을 좀 많이 쓰게 만드는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20번쯤 갔을 때 뭔가 쫓기는 느낌, 이런 느낌이 바로 이제 수능의 좀 느낌이에요. 근데 올해 6월 평가원 모의사는 약간 문제가 그렇게 발문이 길진 않아서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다? 이런 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알겠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수능의 기준으로 절대 잡지 마세요. 알겠지? 매번 드리는 말씀이잖아. 왜냐면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으로 갈수록 이 평가원에서 실제 중심이 돼서 출제를 하는 선생님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거든. 교수님들이랑 선생님들이. 알겠지? 그래서 실제 선생님이 매년 드리는 말씀이지만 항상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수능에 비해서 약간은 지역적인 선지로 변별력을 실으려고 하는 조금 새로운 시도들이 있어. 알겠지? 그래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이런 것들. 이번 모의고사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작 수능을 가게 되면 이러한 지역보다는 조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발문이 길어지고 자료 해석으로 딱딱딱 때리는 이런 느낌이 훨씬 더 강했거든요. 물론 선생님이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 수능도 가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역대 트렌드가 좀 그랬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들 6월 평가원은 당연히 수능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봐야 되는 어떤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거대로 수능이 그대로 트렌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그건 내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시간적 압박이 좀 적었어요. 두 번째, 새로운 자료. 이거는 항상 평가원 모의고사의 특징이죠. 여러분들이 특히 고3 학생들 내가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재수생이나 N수생 같은 애들은 내가 조금 걱정이 좀 덜한데 고3 애들 같은 경우는 6평 보기 전에 본 시험이 뭐밖에 없어. 학평밖에 없잖아. 3월, 4월, 그지? 이 학평은 좀 쉽게 나왔고요. 또 이 학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자료가 그렇게 낯선 자료가 많진 않아요.
어디에서 봄직한 자료. 근데요, 이 지구과학의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 새로운 자료를 넣는 거거든. 선생님 식센모도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새로운 자료가 들어가면 배우는 거기서 나오는 내용은 교과 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 자료가 새롭다 보니까 이 자료가 뭐지? 라는 생각이 일단 물음표가 딱 드는 순간 난이도는 올라가는 거라고. 알겠지? 근데 딱 문제를 봤는데 그래 어디서 많이 봤던 자료야? 친숙해. 이러면 당연히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평가의 특징은 새로운 자료가 항상 많이 나온다. 우린 이것을 어떻게 정보할 것이냐. 이것은 6평, 9평 수능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화된 킬러 단원이 없다. 자, 이게 이번 6평의 특징인데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서 많이 킬러가 나왔었냐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고지작이라든가 1단원에는 고지작이학, 대륙 이동하는 거 이런 거 묻는 거지. 그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엘니뇨 라니냐. 엘니뇨 라니냐에서 우리 새로운 자료를 놓고서 해석하는 방법. 이런 식의 문제가 주요 킬러 단원급이었습니다. 알겠지? 근데 내가 개념 테크트리 할 때도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개정지구학의 어떤 특징이 뭐냐? 명확한 킬러 단원이 없다. 모든 단원이 다 킬러가 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이번 6평을 보게 되면 고지작용 문제 없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엘니뇨 문제 자 있었지만 난이도가 좀 쉽게 나왔어요.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단원을 골고루 잘 준비할 필요성이 있고 항상 원리에 입각해서 공부를 해야 우리가 이러한 툭 튀어나오는 어떤 자료라든가 툭 튀어나오는 단원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대처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수능을 대처하는 방법은 수능에서 똑같은 문제가 내가 공부한 게 나와라 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수능에서는 분명히 내가 공부하지 않은 자료나 내용들이 나올 거야. 그런데 그 내용과 자료를 풀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한 거지. 능력. 알겠지? 알았지? 선생님이 너희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회를 쳐서 접시에 담아가지고 초장 찍어서 먹여주는 걸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왜냐면 자꾸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받아먹는 거에만 익숙해서 받아먹지 못한 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대처할 수가 없는 거야. 그지? 강하게 키워야 되잖아. 선생님도 아들 같다 강하게 키우고 있거든요. 자, 아니 얘기할 때가 아니지. 자, 어쨌거나 얘들아 강하게 키워야 되잖아. 그게 어디에 내놔도 걱정이 안 되게끔 강하게 키워야 될 거 아니니. 그래서 선생님도 항상 수업하는 방식이 논리적 지역,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을 익혀라.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 이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럼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내가 그 상황에서 대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수능을 대비하는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애매한 문제. 그러나 답을 맞추기 쉽게. 요게 아마도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예상 등급 컷이 확 떨어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선생님 기억이 맞다면 작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등급 컷이 훨씬 더 낮았거든요. 물론 올해 6평 등급컷이 나와 봐야겠지만, 그지? 근데 이번에 본 시험이 그럼 작년 6평에 비해서 많이 쉬웠느냐? 꼭 그 느낌은 아니거든. 근데 이런 게 있잖아.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 그지? 뭐 소위 말해서 그냥 근데 고급스러운 용어 쓰지 말고 그냥 뽀롭고, 그지? 왠지 이선지를 읽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긴 것 같아. 뭐 그렇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면 답을 맞추기가 조금은 쉬운 거. 요게 바로 평가에서 조금은 배려해주지 않았나. 쌤 생각에는. 근데 반면에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해석 강의를 하겠지만 그 문제를 선생님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서 이게 뭐야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도 그러기 위해서 해석 강의 듣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해석 강의 들을 때 내가 맞춘 문제 건너뛰지 마시고 맞췄지만 솔직히 본인 알고 있잖아. 이건 뽀록이었어. 그런 것들 알았지? 잘 챙겨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도록 하시고 요 4번은 조금은 약간 너희들을 배려한 어떤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말씀 드리면서 선생님이 어차피 자세한 것은 내가 나중에 영상을 한 번 더 찍는다고 했었죠? 요 얘기만 좀 하고 갈게요. 우리가 계속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지만 지구학 1의 수능의 트렌드는 뭐다? 첫째도 자료 해석이요. 둘째도 자료 해석이요. 셋째도 자료 해석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신선한 자료 해석을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논리적 지역. 선생님 항상 강조하는 거지. 논리적 지역. 지역인데 그냥 지역이 아니야. 우리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인과관계를 따져서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추론이 되는가. 그리고 내가 항상 너희한테 수업 시간에 강조한 게 뭐야? 어떤 낯선 선지가 나왔을 때 이 선지를 내가 어떻게 풀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선지에서 출제자가 나한테 지금 무엇을 묻고 있고 교과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낸 건지를 역으로 생각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정답이 나온다 그랬지. 이런 사고하는 과정을 자꾸 연습하는 거. 알았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선지가 나왔을 때도 그러한 내가 사고 과정을 연습한 어떤 효과가 발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논리적 지역. 춘식이만의 트렌드 논리적 지역. 됐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가 이제
뭐 여기서 써야 될 용어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그냥 막 지역, 얘들아 약간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냥 지역. 너 이거 아니? 모르겠는데. 그럼 틀려. 사실 이게 제일 무섭거든요. 제일 무섭지. 요거까지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수능에서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6평, 9평 수능으로 갈수록 점점 강도가 이쪽으로 더 가는 경향이 있어요. 알았지? 이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챙기면 안 되겠지. 이걸 챙겨야 돼. 근데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란 얘기야. 수능 보기 전까지. 선생님 수업에 맞춰서. 그지? 그럼 요건 어떻게 할 건데요? 요거는 선생님 강좌 중에 파이널 테크트리라는 게 있어요. 파이널 테크트리. 이 파이널 테크트리가 이제 여러분들 6평, 9평을 보고 그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EBS 수능 특강, 그 다음에 교과서 내용까지 총 정리를 하는 게 바로 이 파이널 테크트리거든. 강좌 홍보하는 거 절대 아니야. 알았지? 선생님 강의를 안 들어도 돼. 근데 여러분들 지엽을 지금부터 너무 하려고 집착하진 말라는 얘기야. 근데 쌤 그럼 6평에서 이거 나온 거 정리 안 해요? 당연히 해야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그때그때 알게 된 지엽들은 그때그때 챙겨가면 돼. 대신에 너희들이 내가 보면은 항상 요즘 학생들이 멘탈이 좀 많이 약하거든.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니 뭐야 나는 개념 다 공부했는데 왜 내가 모르는 게 또 있어? 나 여태까지 공부 헛했나?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그러면서 수능 볼 때까지 개념만 주구장창 보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내가 틀린 건 개념이 부족해서야. 또 틀렸어. 모의고사 봤는데 또 틀렸어. 개념을 다시 봐야 돼. 또 틀렸어. 개념을 다시 봐야 돼. 물론 개념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자신의 상황을 진단을 해야 돼요. 중간중간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지엽들이 한두 개씩 있다고 해서 그걸 개념을 다 정리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 중요하겠군. 앞으로 알아가면 되지. 이러한 조금 너그러운 마음,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왜? 어차피 지구학은 까도 양파 껍질처럼 지엽은 끊임없이 나오거든. 그렇잖아. 그럼 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엽을 그럼 내가 어떻게 그 양파 껍질 끝까지 다 깝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서 춘시가 있잖아. 내가 요 파이널 테크트리 때 교과서라든가 수능 특강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총 정리해서 이때 내가 너희한테 다 전수를 해줄 거야. 그 전까지는 중간중간에 공부하면서 나오는 지엽들 위주로 공부하되 지엽을 너희들이 찾아다니면서 공부하지 말라고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이거니까. 알았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선생님 말을 잘 들으세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6평은 조금 지엽적인 게 많이 나왔지만 결국 수능에서는 이거보다 더 자료 해석적인 게 많이 나와. 알았지? 선생님 지금도 충분히 자료 해석적인데요. 맞아요. 지금도 충분히 자료 해석이 중요하죠. 근데 수능은 그게 더 강화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아니, 쏘리. 강화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태까지 그래 왔어. 알았지? 어쨌든 수능은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잡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알았지? 이쪽으로 가면서 더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서 자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선생님이 1번부터 잠깐 칠판 정리를 하고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잘 보시길 바래요. 어쨌거나 6평, 9평은 연계가 돼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수능에 또 나와요. 알았지? 많건 적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만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요런 주제가 이번에 나왔어. 그럼 그 주제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잘 정리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해설 강의의 의미가 있는 거야. 됐지?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자 판계와 분리가 되기 시작하였다. 자 사실 이것만 보고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겠죠. 판계라고 하는 것은 고생대 말에 땅이 하나로 붙었고 중생대 초부터 다시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중생대를 의미하는 거야. 중생대. 자 그리고 확정적인 거 파충류가 번성하였다. 당연히 중생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됐다. 자 이것도 딱 첫 문장 보자마자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은 알 거예요.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는 시기는 신생대. 그 다음에 속시식물이 번성했죠. 자, 그 다음에 육상에 식물이 출현하였다. 육상 식물이 처음 출현한 것은 고생대 중기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엽충이 번성하였다. 얘는 바로 고생대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쉬운 문제였어요. 가부터 볼게요. 가의 지층에서는 공룡화석이 발견될 수 있어 라고 되어 있는데 가는 지금 중생대고 당연히 공룡이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발견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고생대이다. 나는 신생대야. 다에는 메머드가 번성하였어 라고 되어 있는데 메머드라고 하는 것은 신생대 때 번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어. 정답은 학생 A만 맞네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만한 문제인데 뭐 한 가지만 좀 덧붙이자면 우리가 번성 시기와 출현 시기는 조금 다르다. 이거는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낚시성의 어떤 선제들은 많이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변별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은 꼼꼼하게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 파충류가 번성한 시기 하면 중생되지만 파충류가 출현한 시기라고 한다면 한 시대 전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은 기억을 좀 해줘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이번 문제도 뭐 자료만 제대로 해석하면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해수의 염분을 결정하는 요소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그지? 근데 이 염분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에 의해서 가장 주된 요인이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결국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그 지역이 저압되냐 아니면 고압되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쌤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위도 30도 근처, 그지? 위도 30도 근처가 바로 우리가 대기 대순환을 얘기하면 중위도 뭐였어요? 고압대였지. 이 중위도 고압대 같은 경우는 얘들아 말 그대로 고기압이 많이 발달하니까 비가 잘 와? 안 와? 안 와. 그래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의 요 값이 크게 나타나는 게 바로 중위도 고압대였어. 그래서 이 값이 크면 얘들아 해수의 염분이 어떻다고요? 높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었던 거지. 됐죠? 요걸 참고로 해서 이 문제를 보도록 할 건데 자, 이 문제는요. 증발량 빼기 강수량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요. 강수량 빼기 증발량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거야. 어쨌든 증발량 빼기 강수량인데 음의 값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작은 값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얘는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더 많아. 그럼 이런 것들은 염분이 높게 나타나 낮게 나타나? 낮게 나타나겠지. 됐어? 그래서 여기는 염분이 좀 낮게 나타나. 자, 그 다음에 뭐 요런 것들, 요 B 지역을 보게 되면 플러스 150이죠? 그럼 얘는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큰 거니까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큰 거야. 그지? 요런 것들이 맞아. 고압대가 되는 거고 요런 지역은 염분이 어떻게 나타나? 높게 나타나겠지. 물론 이 자료는 B가 있는 지점이 20도 근처지 30도 근처는 아니겠지만 결국 이 자료를 봤을 때 여기쯤이 다 고압대구나 라고 판단이 가능하겠지. 자, 마찬가지로 C를 보게 되면요. 여기 음수가 있잖아.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50 이렇게 있는 거 봐서 여기도 염분이 낮게 나타나는데 여기 염분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여기는 저위도 저압대 근처. 그지? 저위도 저압대는 증발량은 많을 수 있어. 그러나 증발량보다 어쨌든 강수량, 비가 많이 오는 게 바로 저압대란 얘기야. 됐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염분이 낮게 나타난다. 자, 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평균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은 B 지점이 A 지점보다 크다. 당연하죠? 얘는 양수고 그 다음에 얘는 음수니까. 됐죠? 자, 맞고요. 니은 B 지점은 대기 대순환에 의해 형성된 저압대에 위치한다. B 지점은 지금 봤을 때 양의 값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봐서 얘는 고압대에 해당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표층 염분은 C 지점이 B 지점보다 높다. C 지점이 B 지점보다 높을 수가 없죠. 여기가 음의 값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얘는 조금 염분이 낮게 나타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분을 결정하는 요소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빙하의 융이라든가 그지? 혹은 담수의 유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주된 요인이 바로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 지점이 B 지점보다 높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정답이 1번. 됐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만한 문제일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니까 화성암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여기서는 묻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화성암에서 광물 쪽 알았지? 어두운 색 광물, 밝은 색 광물도 우리가 조금은 챙겨둬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쨌거나 봅시다. 지금 보니까 문제 조건에서 하나는 현무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 화강암, 또 하나는 유문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현무암은 가장 어두운 색깔을 띠고 SiO2 함량이 적죠. 몇 퍼센트 이하? 52% 이하. 따라서 지금 여기는 이 A가 볼 거 없이 현무암이 되는 거야. 그리고 입자의 크기도 작겠죠, 현무암은. 됐죠? 자, 그럼 얘네 둘은 둘 중에 하나가 유문암이고 둘 중에 하나가 화강암이 될 텐데 둘 다 SiO2 함량이 많은 산성암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입자가 크니까 결정 입자가 크다는 얘기는 얘는 바로 조립질이라는 얘기야. 그지? 그 다음에 얘는 결정 입자가 작으니까 얘네 둘은 세립질이지. 이렇게 같이 묶어서 얘기할게요. 둘 다 세립질. 입자가 작아요. 그지? 그래서 얘가 바로 유문암이 되는 거고 입자의 크기가 큰 지하에서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진 얘가 바로 이제 화강암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됐지? 그래서 얘는 심성암이고 얘는 화산암에 해당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조립질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에서 천천히 식어서 결정 입자가 만들 시간이 충분해서 입자의 크기가 크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네들 같은 세립질 같은 경우는 지표로 용암이 흐르다가 빠르게 냉각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정 입자가 만들어질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입자의 크기가 작게 나타난다라고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자, 됐죠? 자, 기억 볼게요. C는 화강암이다. 자, C는 유문암입니다. X. B는 A보다 천천히 냉각된다. 그렇죠? B는 A보다 천천히 냉각되죠. 조립질이니까. 맞습니다. 디귿. B는 주로 해령에서 생성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해령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현무암질 마그마가 나오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지. 현무암질 마그마가 해령에서도 나오고 또 열점에서도 나오고
또 섭입대에서 물이 공급되면서 멘틀에서 바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해령을 얘기하는 거니까 바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X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4번 문제인데, 자, 4번 문제. 자, 해저 확장설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해저 확장설 중요하죠. 자, 지금 봤더니 연령이 쭉 나와 있고 지금 보니까 판의 경계가 쭉 있는 이런 상태인데 지금 보면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쪽에 있는 바로 여기가 뭐냐면 대서양 중앙 해령 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해령이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발달되는 이런 느낌인 거야. 됐죠? 그럼 얘네들은 발산 경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확장이 되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령에서부터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아지고 퇴적물의 두께도 두꺼워진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자, 바로 선지 한번 보면서 해석해 볼게요. 자, 거기 보면은 가장 두 번째 발문에서 나는 각 지점에서 가장 오래된 퇴적물의 연령을 판의 경계로부터 거리에 따라 나타냈대요. 그럼 봐봐. 가장 오래된 퇴적물의 연령이래. 그럼 요게 가장 오래됐다? 이게 무슨 말이야? 쌤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물론 이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가장 오래된 연령이라는 얘기는 퇴적물의 연령이라는 얘기는 결국 그 지점에서 바닥 퇴적물을 얘기하는 거야. 쌤하고 같이 수업을 같이 맞춰가면서 쌤 커리를 따라온 학생들은 바닥 퇴적물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거야. 그지? 해령에서 마그마가 나와서 처음 지각이 딱 될 때 그때 딱 투척된 퇴적물. 요게 제일 먼저 투척된 퇴적물이지. 걔가 바로 바닥 퇴적물이고 이 바닥 퇴적물의 나이는 그 지점에서 해양 지각의 나이하고 거의 비슷하지. 그지? 그래서 요걸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가장 오래된 퇴적물의 연령은 P2가 P7보다 많다라고 돼 있어. 자, 그냥 읽으면 되겠네. P2가 여기 있고 P7은 여기 있어요. 그럼 P2가 연령이 P7보다 많다. 맞는 겁니다. 자, 맞고요. 니은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P1에서 P5로 갈수록 두꺼워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P1에서 P5로 갈수록 두꺼워진다. 자, 얘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P1이 여기 있고요. P5가 지금 여기 있니? 그지? 그럼 여기가 지금 해령이니까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거지 이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니은 선지는 당연히 틀렸어. 자, 그 다음에 디귿 P3와 P7 사이의 거리는 점점 증가할 것이다. 자, P3와 P7 P3가 지금 여기 있어. 헷갈리니까 다른 색깔로 하자. P3가 여기 있어. P7은 어디 있니? 여기 있어. 그럼 당연히 여기는 발산 경계니까 양쪽으로 확장이 되지. 두 판은 서로 점점점 멀어질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거. 정답이 3번. 자, 여기까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쑥쑥 풀리는 문제였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5번 문제. 자, 은하 나왔는데요. 작년 6월 평가원에서 은하가 조금 지엽적인 문제가 나왔어서 아마 내가 특이은하 쪽도 내가 조금 꼼꼼하게 다뤄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일단 볼게요. 가가 외부 은하인데 지금 딱 보니까 이렇게 팔이 있지. 나선 팔. 그러니까 이거 바로 나선 은하야. 나선 은하겠지? 자, 그 다음에 이 나의 자료를 보게 되면 자, 얘가 퀘이사라고 돼 있는데 퀘이사는 얘들아 내가 어떻다고 그랬어? 매우 멀리 있고 그리고 얘의 어떤 에너지가 방출되는 어떤 그 영역이 거의 태양계 정도라고 내가 알려져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퀘이사를 처음 봤을 때 매우 작고 점상으로 보여서 얘를 처음에는 별인 줄 알았어. 그치?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였어? 은하였어.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 항성이 아니라 준항성이라고 보통 얘기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퀘이사도 은하다 이 얘기야. 됐죠? 그 다음에 이 퀘이사의 특징이 뭐지? 매우 멀리 있어. 그래서 적색 편이가 일반적으로 매우 크게 나타나. 그치? 적색 편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서 자, 얘는 매우 멀리 있는 곳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후퇴하고 있는 은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였죠. 자, 선지 볼게요. 자, 기억. 가는 불규칙 은하이다? 아닙니다. 나선은하입니다. 자, 니은. 나는 항성이다. 항성은 별을 얘기하는 거야. 얘는 은하지 어떻게 별이야. 그래, 틀렸고요. 자, 디귿 선지. 나는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당연하죠. 정답이 몇 번? 2번이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 문제 10점 문제 나왔는데 쌤이 요거 개념 테크트리에서도 내가 강조를 좀 했었어요. 그죠? 물론 이제 기출 테크트리에서도 내가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개념 테크트리에서 내가 수업할 때 10점을 통해서 판의 이동 방향을 알 수가 있는데 이 판이 어떻게 이동했는가를 잘 판단해야 된다. 10점은 뜨거운 플룸이 올라와서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10점은 고정돼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 그랬어요. 그지? 그래서 일단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는 요 A가 있는 요 지점, 요게 바로 뭐냐면 이제 해구, 서부평 경계를 나타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태평양판이 있는 걸 봐서 태평양판이 밀도가 큰 태평양판이 이쪽으로 이렇게 섭입해서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 A가 있는 이 지점을 선생님이 이제 그림으로 살짝 그리면 약간 이런 느낌이겠네. 섭입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요렇게 요쪽에 지금 뭐가 있는 거야? 태평양판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요쪽에 이제 지각이 이렇게 있겠지 또. 그지? 그랬을 때 여기 이제 깊은 골짜기 해구가 만들어지는 건데 해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자 얘가 이제 섭입대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섭입대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마그마가 올라올 수 있고 그죠? 또 여기서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면서 여기서 진앙이 분포한다. 그래서 항상 이 문제에서 묻지는 않았지만 밀도가 작은 판에서 주로 지각 변동이 나타난다. 이거 다시 한번 챙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섭입형 경계라고 하는 것은 판과 판이 가까워지는 경계고 여기서 멘틀대류의 하강부가 위치해 있다. 요거는 작년에도 나왔던 내용이었죠. 작년 우리가 평가원에서 나왔었던 내용이야. 그래서 멘틀대류의 뭐다? 하강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 A라고 하는 요 지점은 지금 밀도가 작은 판 쪽에 살짝 찍혀 있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해구니까 여기가 해구가 되는 거고 여기서 밀도가 작은 쪽 여기쯤에 지금 뭐가 있는 거야? A가 있는 거니까 여기 밑에는 멘틀대류의 하강부가 있다. 요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됐어? 자 이제 문제 볼게요. 자 기억 A 지점의 하부에는 멘틀대류의 하강류가 있다. 맞습니다. 니은 B 지점의 화산은 뜨거운 플룸에 의해 형성되었다. 맞죠? 열점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플룸이 올라와서 열점을 만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됐고요. 자 디귿선지 B 지점에서 판의 이동 방향은 기역이다. 자 요거 잘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쌤이 눈이 강조 많이 했지. 자 봐봐. 지금 봤을 때 여기 지금 연령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연령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 지점이 지금 가장 젊은 어떤 암석이 분포하는 어떤 화산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밑에 뭐가 있는 거야? 핫스팟 열점이 있다 그랬잖아. 열점이 뭐라고요? 핫스팟 훈식. 자 미안합니다. 자 내가 해설 강의할 때는 이렇게 조금 썰렁한 농담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 개그의 본능 알겠지? 개그의 본능. 자 어쨌든 간에 자 좋습니다. 자 열점 핫스팟. 여기 땅속에 열점이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이 열점은 고정돼 있어. 왜?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는 것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열점도 고정돼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판은 이동하기 때문에 화산섬이 이런 식의 분포를 가졌던 거잖아. 근데 내가 뭐를 강조했지?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 내가 뭐라 그랬어? 자, 봐봐. 여기서 이제 화산섬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판이 처음에는 요 니은처럼 자, 이거 살짝 지울게. 요 니은처럼 요쪽 방향으로 처음에 간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쪽 방향으로 처음에 간 거지,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화산섬이 만들어지고요. 화산섬이 만들어진 다음에 점점 북쪽 방향으로 이렇게 화산섬이 이렇게 이동해 가는 거야. 이렇게 갔지. 됐어? 그 다음에 어떤 식인지는 몰라도 요 시점이죠. 요 시점에서 판의 이동 방향이 한번 바뀌었어. 바뀌어가지고 이제 서쪽 방향으로 가는 경향, 이 기역처럼 가는 요 방향 쪽으로 간 거야. 그럼 얘가 이제 이 상태에서 점점점 이렇게 화산섬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화산섬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습이 갖췄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이랬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처음에 이렇게 판이 이동했으니까 화산섬이 이렇게 배열이 되다가 여기서 다시 서쪽 방향 쪽으로 북서쪽인데 약간 서쪽에 더 가까운 방향으로 이동해 가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화산섬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만들어졌던 화산섬이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여기에 위치하게 된 거야.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럼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요 방향은 과거에 갔던 방향이고 요 기역 방향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니까 현재는 기역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당연히. 됐어? 그래서 디귿선지에서 B 지점에서 판의 이동 방향은 기역이다. 이것은 맞는 선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정답이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문제 어렵지 않았어요. 앞 페이지 전반적으로. 자 7번. 자 이 문제도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요거죠. 자 일단 문제 조건에서 A하고 B는 대류층 아니면 복사층이라고 중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 조건에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그지? 태양과 질량이 같은 거네. 같은 주기현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태양과 질량이 같다? 그럼 태양을 생각하면 되겠네. 태양은 내부 구조가 3개의 구조로 되어 있지. 뭐가 있어? 핵.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가 복사층. 그 다음에 여기는 뭐지? 대류층. 그지? 근데 우리가 공부한 걸 살짝 복습해 봅시다. 태양 질량의 약 1.5배 이상인 주기혈성은 얘는 대류 핵이 있고 복사층까지밖에 없지.
근데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들은 핵, 복사층, 대류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진화 단계를 나타낸 건데 주기혈성, 그 다음에 적색거성,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백색 외성이 되겠지. 백색 외성. 그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정리합시다. 적색 거성에서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들은 적색 거성 단계까지만 진화를 하고요. 이 적색 거성, 여기서 적색 거성까지만 진화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초거성 쪽으로 안 간다는 얘기야. 그지? 얘는 적색 거성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럼 적색 거성으로 간다는 얘기는 얘 같은 경우는 중심핵에서 헬륨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헬륨이 융합 반응을 통해서 탄소를 주로 만들고 일부의 산소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눈을 강조했지만 모르겠어. 내가 확실한 건 EBS로 저는 확실하게 얘기했거든요. 이 백색 외성을 구성하고 있는 주된 원소는 탄소다. 이거는 올해 수능 특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둬라. 왜? 그냥 외우지 말고 헬륨의 융합 반응까지 하고 백색 외성이 된 거니 백색 외성을 구성하는 원소는 주로 탄소로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지. 됐어요. 자, 문제 선지 보겠습니다. 복사층은 B이다. 자, 맞습니다. 적색 거성의 중심핵에서는 주로 양성자 반응이 일어난다. 자, 보세요. 이것도 내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EBS 솔루션에서도 내가 OX선지에 계속 넣었죠. PP 반응이 양성자 반응이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CNO 순환 반응이 있죠. 요거 수소행 융합 반응의 종류 시험에 요즘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바로 수소행 융합 반응의 종류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수소행 융합 반응의 종류야. 그렇잖아. 자, 그런데 니은 선지를 보면은 적색 거성의 중심핵이라고 돼 있어. 그럼 적색 거성의 중심핵은 헬륨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중심핵에서는 PP 반응이 일어난다가 틀린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선생님 그럼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나는 맞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어차피 얘네 둘 다 수소행 융합 반응의 종류이기 때문에 어쨌든 틀린 거야. 그지? 근데 봐봐라.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번 6월 모의고사는 낚시성의 문제가 잘 나오진 않았다고 했지? 근데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대비를 해줘야 되는 거야. 봐봐. 어쨌든 간에 적색 거성 단계가 되면은 중심핵에서는 헬륨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지만 중심핵의 바로 바깥쪽 수소 껍질 연소가 있다 그랬잖아. 여기서는 수소행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적색 거성의 내부에서 수소행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말이 나오면 이건 맞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워딩을 했어? 중심핵에서라고 했어. 중심핵은 헬륨의 융합 반응이니까 수소 껍질 연소를 취급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외곽이라고 해야 되는 거 거기는.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니은 선지는 틀린 거다 무조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디귿 선지. 기역 단계의 별 내부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을 할 때 만들어지고. 그지? 초거성에서는 철까지 합성 가능. 그다음에 초신성 폭발을 할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니까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자, 8번 문제. 자, 이 문제부터 약간 뭐 오답률이 높지는 않았겠지만 갸우뚱하면서 약간 애매한데 이런 느낌을 좀 받았을 건데요. 선생님이 기출 테크트리에서 폐색 전선에 관련된 예전 기출 문제를 풀어드렸고 그 다음에 올해 수능 특강에서도 폐색 전선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 선생님이 EBS 솔루션에서도 그 문제를 변형해서 너희한테 풀어줬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폐색 전선이 있다라는 힌트가 없이 그냥 자료가 주어지고 얘가 폐색 전선임을 묻고 있는 거야. 그럼 봐봐. 우리가 요 내용을 살짝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일반적으로 온대저기압,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온대저기압은 이렇게 온난전선과 그 다음에 이쪽에 한랭전선을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그려져 있는 요 그림이 바로 일반적인 온대저기압이잖아. 그리고 이 온대저기압이 편서풍을 따라서 이렇게 중위도에서 이동을 해가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 온대저기압이 이제 북반구 같은 경우는 우리 지구 자전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구 자전의 반시계 방향성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가 온난전선보다 빨라서 점점점 이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겹쳐지는 게 폐색전선인데 그냥 이 상태에서 겹쳐지는 게 아니라 지구 자전에 의한 반시계 영향을 받아서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겹쳐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폐색전선 그림 잘 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폐색전선이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뭐 정확히 어떻게 된다라고 선생님이 그려주기는 힘들겠지만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겹쳐지는 이런 느낌이 아니야 보통 일반적으로. 물론 이렇게도 나올 수 있긴 해. 이렇게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그린다면 이렇게 돼서 약간 저기압 중심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제 반시계로 약간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겹쳐지기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제 폐색전선이 만들어지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마치 실이 감기는 것처럼 이런 느낌. 됐어?
그래서 이런 느낌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가 겹쳐지니까 온난, 한랭, 그다음에 온난, 한랭, 회색 전선이 약간 이렇게 겹쳐져 있고 이런 느낌으로. 그다음에 여기는 온난 전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한랭 전선이 이렇게 있는 이런 느낌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색 전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 됐어? 근데 이제 회색 전선이 항상 이렇게만 된다는 보장은 없어. 알았지? 그러나 어쨌든 느낌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감기는 느낌을 좀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왜? 북방부에서는 지구 자전이 반식이기 때문에 이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회색 전선이 될 때 그냥 겹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지면서 회전하면서 겹쳐지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 그림을 봐봐. 이 그림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많이 말려 있잖아. 많이 말려있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색 전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봤을 때 여기 A 지점에 해당되는 게 지금 여기 A니까 어쨌든 문제 조건에서 온대 저기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우리나라 주변에는 전선을 동반한 두 개의 온대 저기압이 발달하였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온대 저기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거냐 아니면 회색 전선을 만드는 온대 저기압이냐를 지금 구름 영상을 사진을 보고서 유추해라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를 그림을 봤을 때 여기 이제 저기압 중심이 이렇게 있는 상태고, 그치? 정확히 선생님이 그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선생님이 EBS 솔루션 풀어줄 때도 그런 느낌을 가졌었잖아. 좀 말린 느낌이니까 약간 요게 이제 구름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요게 약간 이제 한랭전선의 뒤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정확히 그리기는 힘들겠지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지 않나. 알았니? 무슨 말인지? 물론 이제 여기까지 구름까지 해석해서 막 약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약간 이런 말리는 느낌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이렇게 같이 있는 회색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온난전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한랭전선이 이렇게 있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알았지?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뭐에 포인트는 맞춰야 되냐면 확실한 것은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 여기는 구름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한랭전선 뒤쪽에서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오고 온난전선 앞쪽에서 넓은 지역에 뭐가 와? 이슬비가 오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당연히 저기압 중심부 부근에서도 구름이 많이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정확히 그리기는 좀 힘들어. 그러나 정확히 그리기는 힘들지만 얘는 얘처럼 회색전선으로 말려있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런 식의 어떤 온대 저기압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지. 알겠니? 자, 어쨌간에 요걸 가지고 요걸 한번 찍어보자. 지금 B를 보면 B가 이게 한반도 여기쯤에 찍혀 있거든요. 그 한반도 여기쯤에 찍혔을 때 똑같이 여기다 찍으면 정확히 찍어야 되는데 대략 찍을게. 미안. 여기쯤. 여기 지금 B가 이렇게 있는 상태야. 그죠? 그 다음에 저기압 중심이 지금 여기쯤 있잖아요. 약간 요렇게. 그럼 얘도 저기압 중심이 한 여기쯤 이렇게 있는 여기 이제 저기압 중심이 있는 이런 느낌인 거야. 이해됐지? 그럼 확실한 것은 정확히 그림을 그리지 못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구름대가 이렇게 발달해 있는 이런 느낌이란 말이지. 이렇게 구름 발달해 있는 거니까 여기가 바로 한랭전선의 뒤쪽 후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C 영역은 지금 봤을 때 검은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소나기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맞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알았지? 요걸 가지고 우리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조금은 애매한 문제였어요. 자, 기억선지. A 지점의 저기압은 회색 전선을 동반하고 있다. 맞습니다. 자, 니은선지. B 지점은 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다라고 돼 있어요. B 지점은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지? 여기는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약간 저기압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들어오는 거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알겠지? 이런 느낌으로. 사실은 이것도요. 아마 평가를 해서 그걸 감안하고 냈을 거예요. 정확히 얘가 뭐 북서풍이냐 남서풍이냐 아니면 정서풍이냐 이것까지 판단하는 것은 조금 너무 논란의 여지가 있어. 확실한 것은 뭐 약간 이렇게 가든 약간 이렇게 가든 어쨌든 여기는 한랭전선 뒤쪽 후면 쪽이기 때문에 서풍 계열 북서풍 계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쌤이 정상적인 온대 저기압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약간 이렇게 바람이 불고 남서풍 여기는 약간 북서풍 계열이 이런 느낌으로 분다라고 내가 얘기했었지. 여기는 남동풍이 이렇게 부는 거.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지점에 있는 곳은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는 말은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됐어? 자, 그런데 예전에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뭐를 좀 조심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린 느낌, 회색 전선이 됐을 때는요. 만약에 여기다 딱 찍었어. 그럼 이것도 그럼 북서풍이냐? 이걸 북서풍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 그지? 여기는 북서풍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남서풍에서 남풍 계열의 바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때는 학생들이 너무 어렵게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왜냐면 우리 이과생들은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정리할 때는 정상적인 온대 저기압일 때는 한랭선 뒤쪽에는 약간 북서풍, 서풍 계열이라고 보고 한랭선은 약간 앞쪽에서는 약간 남서풍 계열이라고 봐라. 그런데 이렇게 회색 전선이 돼 있는 경우는 반시계 바람이 불어들어오는데 여기 있다고 해서 얘를 막 북서풍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아니 춘식이 네가 한랭조선 뒤쪽에는 북서풍이라며 이렇게 풀면 안 되지 이런 문제는 알겠지? 근데 요거는 약간 서풍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지?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선지 C 지역에는 정란운이 발달돼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C 지역은 지금 여기 있고요. 여기는 정란운이 발달된 게 아니라 정란은 요거보다 훨씬 더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정란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소나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된다. 아니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이 맞으니까. 자, 됐죠? 자, 9번 문제 볼게요. 자, 이 9번 문제가 조금 이것도 애들이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7번까지 쭉쭉 잘 풀리다가 8번에서 요거 봐라. 9번 선생님 저희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겠지. 시험 보는 중에 갑자기 시험 보다가 이러진 않았을 거야. 그지? 그냥 얘가 내가 좀 오버한다고 생각하고 알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변하는 거니까 알았지? 시험 보다가 갑자기 너 나와. 넌 시험 종료? 자, 아니요. 자, 놀랬어요. 막 이러지 말고 알겠지? 자, 어쨌간에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면요.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돼 있냐면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계의 시선 속도를 관측하여. 한번 써볼게요. 그럼. 외계 행성계의 시간 없지만 뭐를? 시선 속도를 뭐하여? 관측하여. 자, 내가 너희들한테 개념 테크트리, 기출 테크트리, EBS 솔루션까지 거치면서 공통적으로 한 번씩은 다 말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외계행성 탐사 문제 풀 때 뭐 조심해라? 항상 행성이냐 별이냐를 잘 봐라. 그리고 내가 뭐라고 그랬지?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선속도 변화를 가지고 외계행성을 탐사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쓸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별에 대해서 우리가 도플 효과를 따지지 행성을 갖다 따지진 않는다. 일반적으로. 그지? 그럼 여기서 학생들이 외계 행성계인데 개를 안 본 애가 있어. 행성의 시선속도를 나타낸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그지? 외계 행성계잖아. 그럼 얘는 별과 행성이 있는 개를 얘기하는 거지. 그 개에서 시선속도를 관측했대. 그럼 관측했다는 얘기는 자 스펙트럼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나타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이 시선속도 변화는 바로 누구에 대한? 별에 대한 시선속도 변화예요. 알았지? 내가 일반적으로 내가 이런 문제 많이 냈었잖아. 행성을 딱 찍고 행성이 지금 접근하고 있다 딱 했을 때 행성이 여기 있을 때 지금 적세편이냐 청세편을 묻는 문제가 잘 나온다 그랬지. 그럼 행성이 여기 있을 때 적세편이 청세편을 묻는다는 것은 주로 별을 따지는 거니까 행성이 접근한다면 별을 후퇴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유능히 강조 많이 했었잖아. 기출로도 많이 나왔었고. 그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별을 따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요 A 지점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자. A 지점은 시선 속도가 델타 람다 맥스. 그지? 파장의 변화가 가장 큰 지점이야. 근데 여기는 지금 음수 값을 갖고 있으니까 청색 편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점이 되겠지. 여기는 적색 편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점이잖아. 근데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보면 자 A의 상황을 그려보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A란 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공통질량 중심으로 같이 돌고 있는 행성이 있다라고 해보자. 아이고 쏘리. 별이라고 할게 그냥. 별이 있고요. 여기 행성이 있다라고 가정해보자고요. 자 그럼 우리가 배운 내용대로 하자면 별과 행성의 공통질량 중심이 여기 어디쯤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별이 이렇게 만약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시계 행성도 별과 항상 같은 방향으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행성도 이런 느낌으로 반시로 돌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별을 시계로 돌리고 싶어도 상관없어요. 시계로 돌려도 돼요. 그럼 행성도 시계로 돌려야겠지. 됐어? 어쨌든 선생님 반시로 돌린 거야. 그래 놓고 선생님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여기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됐지? 그러면 지금 선생님은 반시계 방향으로 별을 돌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편이? 청색 편이가 나타나는데 요 지점이 있을 때가 우리 눈에 대해서 나란하게 가는 방향이 가장 속도가 많을 때니까 청색 편이가 최대가 되는 지점. 바로 여기가 바로 여기 A 지점의 별의 위치다라고 판단이 가능하겠지. 자 됐습니까? 그럼 이 순간 행성은 여기 있고 별과 행성은 같은 방향으로 반시계로 돌아야 되는 거니까 행성은 여기서 뭐 한다고요? 오히려 후퇴한다고요. 이렇게 말한다고 했잖아. 후퇴. 됐지? 자 됐습니다. 문제 볼게요. 기억, 행성의 스펙트럼을 관측하여 얻은 자료이다. 아닙니다. 행성의 스펙트럼을 일반적으로 관측하는 게 아니라 항상 별에 대해서 우리가 도플 효과를 따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 니은 A 시기의 행성은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자, 이게 이제 낚시지. 근데 낚시인데 이건 낚시 같은 낚시도 아니잖아. 낚시 같은 낚시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낚시인데 걸려들 만한 낚시가 아니잖아. 그치? 지금 많이 당황하셨어요? 지금 당황했어.
나 지금 굉장히 많이 당황했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얘들아.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봤을 때 A 시기의 행성은 이라고 했으니까 A 시기의 별은 접근. 행성은 후퇴. 후퇴. 맞아? 그래서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맞는 선지. 디귿선지. B 시기의 행성으로 인한 식현상이 관측된다. 자, B 시기면은 적색 편의가 최대로 나타나는 지점이 되겠네. 그럼 어디 있을 때야? 여기가 A라고 한다면 적색 편의가 최대로 나타날 때니까 별이 지금 여기쯤 와서 여기서 별이 이렇게 후퇴하고 있을 때 우리 눈에 대해서. 그치? 그럼 당연히 행성과 별은 항상 마주 보면서 돌아야 되는 거니까 별이 A 있을 때 행성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별이 여기 B에 있을 때 행성은 어디 쪽에 있어야 돼? 이쪽 반대쪽에 이쪽에 있어야 되겠지? 이런 느낌으로. 대쪽선이지? 그래서 행성은 이렇게 돌고 있는 거니까. 됐어? 그럼 당연히 우리 시험방에서 봤을 때 별은 여기 있고 행성은 여기 있으니 당연히 식이 나타나? 안 나타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다. 이렇게 따져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마도 좀 고민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특히 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9번 문제를 보면서 야 이게 그럼 왜 행성의 시선속도를 나타내는 건지 별의 시선속도를 나타내는 건지 어떻게 알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조금 고민을 했었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의 어떤 워딩을 봤을 때 출제 의도는 외계 행성계의 시선속도를 관측하여 나타낸 것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관측된 이 시선속도 변화는 바로 별에 대해서 따진 거다. 이거는. 알았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서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문제였던 겁니다. 자, 이해됐지? 자, 일단 이번 차시는 10번까지 풀이를 하고 11번부터 다음 차시에서 선생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우박 문제가 나왔어요. 자, 얘들아, 내가 우박도요. 개념 테크트리 때도 한번 다뤄줬고 EBS 솔루션 하면서도 얘들아 수특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요 정도 지역은 좀 미리 알고 가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말해준 게 있었지. 물론 그때도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용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료제로 풀어주면 되긴 하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내가 좀 많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자료 해석을 들어가는 거하고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자료 해석을 들어가는 거하고 일단 스타트 지점이 다른 거야. 그래서 많은 내용을 좀 알고 있는 게 좀 더 수월하고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지 사실은. 그지? 자, 그럼 봐봐.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보면 돼요. 쌤이 우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우박은 일단은 여름철에 우박은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면서 내가 개념 테크트리에서 아마 이렇게 설명했을 건데 설명 안 했으면 어떡하지? 자, 아마 했을 거야. 뭐라고 그랬냐면 여름철에는 지표가 가열이 많이 되잖아. 지표의 국지적 가열. 그래서 가벼워진 공기가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무슨 기류가 강해? 상승 기류가 강해. 그래서 우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상승 기류가 강할 때 주로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 상승 기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름철에 우박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조건이야 이거는. 알겠지? 이것만 봤을 때는. 근데 여름에는요 말 그대로 덥잖아. 덥기 때문에 얼음이 생기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우박이 잘 안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때는 우박 발생 확률이 좀 적어지는 거야. 발생 확률이.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물론 겨울은 어느 정도 우박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어. 근데 겨울이라고 해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왜냐면 겨울은 오히려 상승기류가 약하다. 얼음이 만들어지기 쉽지만 우박이 생성되려면 상승기류가 강해서 이 우박이 내려가려고 하다가 상승기류 이렇게 하면서 내가 우박이 성장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농담식으로 얘들아 개구리도 같이 공중부양하면 개구리가 그 안에 갇힐 수 있다. 뭐 우박 속의 개구리 막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니? 그지? 그건 기억난다고? 그렇지. 항상 썰은 기억나. 내용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안 돼. 썰만 기억하면 안 돼. 알았지? 그럼 나 썰 딱 그냥 다 접어버린다 니네. 알았지? 정말이요? 아니요. 자, 어쨌거나. 자, 그렇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내가, 요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봄과 가을에 우박이 많이 생성되는데 순특강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을철에 좀 많이 생성된다. 요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가면 조금 더 편하잖아.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 자료를 보자고요. 자료를 보면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자료 해석이니까 이건 일수고 이건 크기야. 일수 크기. 그러면 지금 7월을 봤을 때 여름철인데 자, 여름철에 7월이니까 이때를 보게 되면요. 크기가 여기 있으니까 다른 계절에 비해서 우박의 크기가 커. 크지? 왜? 어쨌든 여름은 상승기류가 강하니까 이 우박이 더 많이 성장해. 그지? 내가 너네한테 수업할 때 뭐라고 그랬어? 어떤 빗물이라든가 눈이라든가 우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질 때 그 입자가 크다는 것은 결국 상승기류를 이기고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지? 상승기류를 이기려면 그만큼 더 성장을 많이 했어야 되는 거야. 즉 상승기류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상승기류를 이기고 떨어지려면 그만큼 더 많이 크기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우박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기류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상승기류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지표가 가열이 되니까 상승기류가 강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우박의 크기는 큰데 일수는 적잖아. 왜?
여름철에 우박이 잘 만들어지긴 힘들다는 거지. 얼음알 결정이 많이 없으니까. 됐어?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판단이 가능한 거고요. 자, 오히려 지금 보니까 여기 11월 달 여기 가을철을 보게 되면은 발생일수가 어때요? 많잖아. 그치? 발생일수가 가장 많은 게 가을철이 되잖아. 이 자료에서도. 그치? 그 다음에 봄에서도 어느 정도 좀 발생일수가 많고요. 오히려 여기는 좀 그렇지만 1월, 2월을 봤을 때는 오히려 발생일수가 더 적은 느낌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우리가 판단이 가능하겠지. 물론 그래도 겨울이 여름보다는 조금 더 발생일수가 많긴 하네. 자료로 봤을 때. 됐어요? 자, 이제 문제 볼게요. 우박은 7월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자, 빈번하게라는 얘기는 크기를 보는 게 아니야. 일수를 보는 거지. 그지? 그래서 틀린 거. 니은 나에서 빙정이 우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행강 물방울이 필요하다. 관행강 물방울. 이 관행강 물방울이 나왔네요. 선생님 개념 테크트리 교재에는 그림에 관행강 물방울이라는 게 여기 딱 써있긴 한데 선생님이 관행강 물방울은 사실 내가 교과서 중에서 현재 교과서가 몇 종 교과서니? 6종 교과서지. 6종 교과서 중에서 내가 찾아보니까 3종 교과서에서 관행강 물방울에 대한 게 언급이 돼 있어. 쌤, 모든 교과서가 공통적으로 나와야지 시험범위 아니에요? 과거에는 좀 그런 경향이 있었어. 왜냐면 과거 개정되기 전에는 교과서가 2종밖에 없었거든. 그럼 보통 2종이니까 한쪽의 교재에는 나온 것보다 두 교과서에 다 있는 공통적인 내용을 일반적으로 많이 냈거든. 근데 이번에 6종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일부에 들어가 있고 일부 교과서에는 없어도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지. 작년에 쾌의사 문제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작년 쾌의사 문제가 6종 교과서에 다 있는 게 아니었고 일부 교과서에만 나와 있는 문제였거든요. 내용이었거든요.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쌤, 그럼 이거 앞으로 이제 이런 거 어떡합니까? 이거 또 어떡합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 지연 내가 챙겨줄 거라고. 파이널 테크트리 때 그때 내가 교과서 내용, 수능 특강 내용 해가지고 마지막에 다 선사를 해줄 거야. 그때까지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그럼 나왔으면 이제 알아야겠구나.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계속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지엽이 하나 딱 나왔을 때 어떡하지? 교과서 다 봐야 되나?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지금 중요한 것은 자료에서 논리적 지엽 위주로 공부하라고 내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그죠? 다 챙겨줄 거니까. 자, 그런데 사실은 이걸 우리가 배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는 있어. 왜냐하면 내가 앞에서 내가 얘기했지만 이번 시험이 뭔가 답을 찾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느낌. 약간 좀 직관적이고 느낌적으로 가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게끔 냈다 그랬잖아. 이 영도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들아 지표에서부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기온은 높아지겠냐 기온이 낮아지겠냐? 기온이 낮아지지. 그지? 지표에서 멀어질수록 점점점 온도는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0도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 밑에는 영상이란 얘기야. 그지? 이런 상황으로 얘기하면 여기는 이제 영하란 얘기야. 그지?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쯤이 한 이제 마이너스 한 40도 정도라고 봤을 때 뭐 문제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0도씨에서 마이너스 40도가 있으니까 여기는 아마도 영하구나. 자, 그럼 관행강 물방울이라는 게 우리가 EBS 수능 특강에는 관행강 물방울이라는 용어를 안 써. 교과서에서는 쓰지만 EBS 수능 특강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 돼 있지? 그 차가운 물방울, 0도 이하의 차가운 물방울 뭐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0도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고체로 되지 않는 물방울을 우리가 관행강 물방울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0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얘가 뭐가 돼야 돼? 얼음이 돼야 되잖아. 근데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기압이라든가 이런 조건의 하에 따라서 0도 이하로 온도가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방울 상태로 존재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우리가 관행강 물방울이라고 얘기해. 사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과거 예전 지구학 교과 과정, 아주 예전 교과 과정에서 우리가 수적이라고 해서 강수 현상에 대해서 이제 교과 과정에서 배운 내용이 있었어. 그때는 이제 막 포화 수증 기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 과정에 있었던 내용이거든. 근데 지금은 우리가 포화 수증 기압 이런 내용들을 안 배우잖아.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딱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되지 정확히 어떤 원리인가를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 오바야 그거는. 알겠지? 다만 이제부터 우리가 관행강 물방울이 나오면 요게 빙정해서 얘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구나 라는 정도로 기억을 하면 돼. 왜냐면 얘가 지금 내려가려다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려다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점점 이 크기가 뭐하고 있어? 커지고 있잖아. 지금 보니까 크기가 커지고 있지? 그럼 크기가 이렇게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얘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요 영역에 있을 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영하에 해당되는 거니까 관행강 물방울이 여기에 관여한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알았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조금 파이널 테크트리나 이때쯤 가면은 그래도 조금 안전하게 요 원리를 살짝은 설명을 할게. 교과서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도에서 어쨌든 관여를 한다. 요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디귿선지 상승기류는 여름철 우박의 크기가 커지는 주요 원인이다. 상승기류는 여름철은 상승기가 강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자료상에서 우박의 크기는 이때가 크잖아.
즉 발생 일수와 크기는 다른 거란 얘기야. 지금 여기 문제 의도는. 그지? 그러니까 크기가 크고 왜 그럼 여름철에 우박의 발생 횟수는 적은데 우박의 크기는 크냐? 이것은 바로 여름철은 어쨌든 상승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다음 차시에서 쌤이 11번부터 20번까지 이어서 해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